안녕하세요. 습관적으로 틀어놓으며 지냈던 톡톡 사연에 제 이야기를 한번 사연으로 신청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련된 로맨틱 코미디라는 평가를 받으며 크게 성공했던 드라마였는데 이게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 드라마 덕분에 삼순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한동안 입으로 떠들었었는데 말이죠.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을 배출한 작품이지만 저는 유독 시청했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어느 명대사가 있어요. 주인공이 했던 대사인데 여러분도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네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도 같다는 대사였습니다. 모양이 전부 동일한 작은 초콜릿이 여러 개 들어있는 상자. 어떤 초콜릿은 달콤하고 어떤 초콜릿은 독한 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초콜릿을 집어들게 될지 또 어떤 맛의 초콜릿을 고르게 될지 그건 초콜릿을 입안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동안에 쓴 초콜릿을 자주 먹었다면 앞으로 남은 초콜릿들은 부디 달콤한 맛들만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였죠. 여러분의 나이는 아마 제각각일 테죠. 저와 동갑이신 분이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초콜릿을 주로 드셔보셨나요? 달콤하기만 한 초콜릿만을 쏙쏙 골라내어 사신 분도 계실까요? 혹은 안타깝게도 쓴 초콜릿을 자주 맛보셨을까요? 저는 주로 쓴맛의 초콜릿을 고르고 마는 인생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다는 현대의 우리나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원으로서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후줄근한 초콜릿 상자를 애초에 지급받았던 것 같아요. 누구는 근사한 초콜릿 상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누구는 상자가 다 뜯겨져서 초콜릿만 간신히 안에 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의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차라리 다행이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제 유년 시절은 평범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야말로 정말 평범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 각박한 사고를 품은 채로 그렇게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공부머리를 가졌다는 특별한 행운이 따라주지는 못해서 대학은 꿈도 못 꾸고 학업을 짧게 마친 채 열심히 돈을 벌다가 시집이나 가라는 주변의 조언을 가장한 참견에 못 이겨서 결혼해 버린 여자요. 이게 저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허무한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몇 줄로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한 저의 어린 시절은 저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나온 길이었으나 그 과정들은 결코 단순하지 못했거든요. 치열했죠.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각박했고요. 초콜릿 상자를 비유하자면 온통 씁쓸하고 별 맛이 안 나는 초콜릿들만 계속해서 집어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분통을 터뜨리셨을 때도 크게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저의 인생은 어차피 온통 쓴맛 투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면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요새 여자들도 다 대학 가고 있는데 우리 딸도 보란 듯이 대학을 나왔고 말이다. 그런데 대학을 못 갔을 뿐더러 고졸도 아니고 중졸? 내가 100번 양보해서 고졸이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치려고 했다. 그런데 중졸은 아니지 않니? 네 생각에도? 아 이건 너무하잖아. 중졸 나부랭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넘봐? 너 미친 거 아니니? 응? 네가 제정신으로 우리 아들하고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이 괘씸한 거 사.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가 작정하고 일부러 중졸이라는 사실을 속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동안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딱히 없었어요. 오빠가 이런 소리는 절대 어머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말을 안 하는 것도 결국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걸 넌 모르는 거니? 아, 그렇구나.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아이고, 수준하고는. 내가 그동안은 우리 아들하고 네가 좋은 마음으로 젊은 청춘 누리면서 연애나 재밌게 했으면 싶어서 가만히 두고 있었던 거야. 전문대 나와서 일 잡아 다니는 줄로만 알았다고. 그런데 난데없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결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를 당황시키더니만. 아유, 요런 깜찍한 비밀까지 숨기고 있었다네. 뭐? 중졸? 내가 어이가 없으려니까 원. 내가 이 결혼 허락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괘씸해서라도 절대 허락 못해. 나는 반대다. 너 같은 걸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붙인단 말이니? 어떻게 내 며느리로 삼냐고, 너 따위를. 면역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초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가슴 한구석에 나고 있는 생채기를 멈출 수 있는 방법까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죄인이었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딱히 할 거 없으면 시집이나 가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 식구들도 항상 들어왔고요. 여자가 특별한 재주도 없고 돈도 없으면 시집이나 잘 가는 게 제일이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 당시에 주변 어른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쩌다 연이 닿아서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저보다 6살 연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8살 연상이었더라고요. 그걸 알고 저는 당황했었는데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내가 생긴 게 내 나이보다 어려 보이잖아. 나는 액면가로 말을 한 거였지. 본인의 나이를 액면가로 소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남편을 통해서 처음 알았었네요. 솔직히 남편을 열렬히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다들 저보고 네가 땡 잡았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하자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에 수긍을 해버렸지 뭔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노발대발 하셨던 거예요. 짧은 제 가방끈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너 따위를 우리 집안에 들인다면 그것만큼 더한 비극이 또 있을까? 시어머니께서는 하다하다 비극이라는 표현까지 저를 향해서 쓰셨어요. 제가 당신의 아들하고 연애만 할 줄 알았다고, 제가 전문대를 나온 줄을 알았는데 그게 전부 아니었다는 것이 치가 떨릴 만큼 배신감이 든다고도 하셨죠. 남편은 여자 형제만 둘이었기에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하나뿐인 아들을 중하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싫을 수 있었을 테지만 그 화풀이를 저한테만 하시는 건 옳지 못했던 듯 싶어요.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던 것도 결혼을 밀어붙인 것도 전부 남편이었는데 원망의 화살은 저에게만 돌아왔습니다. 우리 엄마 말씀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결국은 고집 꺾으시게 되어 있어. 우리 엄마는 아들이 하겠다는 일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아, 그치만 오빠,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로 절대 인정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 결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난 확신이 없어. 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다 끝낸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무슨 확신 타령이야. 그런 개소리는 내 앞에서 하지도 마. 알았어? 너는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넙죽 엎드리고 노예나 다름없이 앞으로 충성을 다하며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너의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열과 성을 다해 앞으로 채워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라는 말이야. 그런 성의만 보이면 진작에 우리 엄마가 마음이 열려서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을 뿐인데 네가 어른을 대할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오빠, 노예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그리고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라니? 오빠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어머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괜히 노예라는 단어에 꽂혀서 화낼 필요 없어. 아, 그리고 네가 중졸이고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건 사실이잖아. 집안 차이도 나고. 다 사실인데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부부 사이에 그런 자존심 내세운 거 아니다. 어? 우리 곧 부부 될 건데 그러면 쓰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화딱지가 날 상황이었죠. 진짜 개소리를 하는 건 남편이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저는 남편의 일침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민망함을 느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왜 제가 고등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는지, 하다못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수문은 안 당했을 거라는 쪽으로만 생각이 들어서 서럽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싶었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웠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가정적이고 좋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다정다감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평범한 분이었는데 믿었던 오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없던 돈마저 다 날리셨던 이후에 사람이 변하셨죠. 그 후로는 처자식보다 술을 더 좋아하시게 됐고요. 자꾸만 집 밖으로 도시면서 가정에 소홀하셨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비뚤어진 배우자를 두신 죄로 온갖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안 해본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친정 오빠하고 저는 그래서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친정 엄마를 더 가깝게 생각하고 따랐어요. 정서적으로 친정 아버지보다는 친정 엄마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그때 그렇게 맞물려서 저희 남매가 친정엄마의 바람난 현장을 보고 말았어요. 저는 어렸지만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알았죠. 친정엄마께서 친정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저씨와 그렇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엄마가 돈을 벌러 다니시는 어느 곳의 관리자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저희 남매를 친정엄마도 보셨고요. 그리고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획 돌리셨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그렇지만 친정오빠가 이러다 잘못될까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친정오빠는 선천적으로 심장 쪽이 약했거든요. 저는 친정오빠 아프다고 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여러 번 전전긍긍 하시는 모습을 아주 어릴 적부터 보고서 커온 바였고요. 원체도 없이 사는 집에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살았는데 낳은 아이마저 몸에 이상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고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병원비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친정집은 늘 어려움 속에서 더욱 허덕였던 겁니다. 친정 오빠는 천만다행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건강이 괜찮아졌는데요. 그때가 되자 친정 아버지께서 술독에 빠져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셨던 것이고, 친정 엄마를 의지하며 저희 남매가 괜찮다고 주문을 외우며 살아가려고 하던 때에 불륜을 알게 됐던 거예요. 언제나 쓰디쓴 초콜릿만 당첨되는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오빠가 그만 아팠으면 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부적절한 만남을 때려치우신 뒤 저희 남매에게만 온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친정오빠의 심장에 무리가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고, 제가 하는 이 걱정을 친정엄마께서는 몇 배로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달랑 쪽지 하나만 남기신 채로 집을 나가셨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주로 가실 만한 곳들에 연락을 다 해놨으니까 집에 금방 돌아오실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당신께서는 바람을 쐬러 멀리 다녀올 거니까 찾지 말고 의젓하게 지내고 있으라는 당부였습니다. 저는 울었고 친정 오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친정 엄마의 말씀대로 친정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셨죠. 그리고 친정 오빠의 손에 들린 쪽지를 확인하신 뒤 그것을 바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술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어요. 저희 남매는 그때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실까봐 그걸 두려워하던 중이었죠. 충분히 그러실 확률이 높은 분이셨으니까요. 이제 너희들한테는 엄마가 없는 거다. 애초에 그런 미친 여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야. 응? 그러니까 앞으로 찾지 마라. 누구라도 내 앞에서 그 미친 여자 이야기 꺼낸다면 즉시 내다 버릴 테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을 때 차라리 안도감이 들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남매를 최소한 버리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중학생이 되었고 이전보다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자 친정 아버지께서는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자식 새끼들 키우기 더럽게 힘드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냐고. 학교에 꼭 내야만 했던 돈을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 얼굴에 던지시며 그렇게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느새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야 항상 있었죠. 이유를 물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셨냐고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굴뚝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속으로 감추며 애써 학교 생활을 해내고 있었는데 이런 저도 우울함이 컸고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그런데 원체 약한 바 있던 친정 오빠의 심장은 어땠겠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더니만 그것에 짓눌린 심장이며 온갖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팍을 움켜쥐고 늦은 밤에 식은땀을 흘려대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친정오빠를 발견한 순간 저는 발을 동동 굴렀죠. 친정아버지께서는 꼬박꼬박 돈을 버시는 분이 아니었고 친정오빠는 아팠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하는 수 없이 자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돈을 벌어야만 했거든요. 내심 각오를 하고 있었던 바였기에 자퇴할 때는 덤덤했지만 하고 나니까 미친 듯이 슬펐습니다. 서럽더라고요. 공장에 다니는 동안 처음 2달 정도는 출근길에서 하루에 예외도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다니면서 텃세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는 자꾸 술 냄새를 풍기고 계시니까 대체 왜 저러고 계시나 싶어서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친정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써가면서 친정 엄마를 찾고 계셨어요. 아들내미가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돼서 그 마지막도 안 볼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친정엄마의 행적을 쫓으며 계속 흘려대셨고요. 그 이야기가 결국 친정엄마의 귀에 닿았습니다. 깜짝 놀란 친정엄마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친정아버지와 함께 말이죠.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온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기절할 듯이 놀랐었죠. 어, 엄마, 엄마예요?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 영순아, 엄마야. 그간 많이 컸구나, 우리 영순이. 이제 숙녀가 다 됐네.
못난 엄마 때문에 그동안 네가 아주 고생이 많았겠어. 친정 엄마와의 재회를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죠. 울며 불며 화내는 상상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생을 하며 지내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걸 두고 친정엄마에게 따질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친정엄마야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하신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친정아버지께서는 사실 친정엄마를 보면 가만 안 두실 작정으로 그래서 친정오빠를 미끼로 삼아서 찾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골이 상접한 친정엄마의 얼굴을 맞이하자 그럴 기분이 사라진 것이었죠. 친정오빠는 전혀 죽을 위기가 아니었어요. 몸이 안 좋았을 뿐이죠. 돌아오신 친정엄마께서는 곧장 그 사실을 알아차리셨고 거짓말에 속았다는 걸 깨달으셨지만 친정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묵인하면서 그저 다시 함께 살기로 정하셨을 뿐이었죠. 저희 남매 또한 친정엄마를 향해 그 어떤 원망의 말도 한마디 꺼내지 않았고요. 그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만약 친정엄마께서 조금 더 일찍 돌아오셨다면 제가 고등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속으로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봤자 저만 슬퍼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덤덤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신체가 건강한 제가, 집안 사정으로 중졸이 된 제가 부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하고 바라셨어요. 그게 바로 멀쩡한 남자하고 하는 결혼이었죠. 저는 시댁으로부터 온갖 쌍욕과 눈칫밥을 얻어 먹어가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반대로 친정에서는 제가 운이 좋아서 땡 잡은 결혼을 했다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항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친정오빠는 당신께서 잘 지켜보며 사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결혼 생활이나 잘하고 시댁에 충성이나 하라면서 친정엄마께서는 행복하신 얼굴로 저에게 몇 번이고 당부를 남기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마치 친정엄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알았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순순히 확답을 드리고 말았었죠. 쓴맛 혹은 별 맛이 없는 초콜릿만 가득했던 저의 지난 날을 이 결혼이 만회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결혼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슬프고 비참할 것 같아서 좋은 미래를 그려댔었어요. 그건 너무 슬프고 비참할 것 같아서 좋은 미래를 그려댔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집안의 수준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 건데, 아이고, 나는 네가 수준이야의 모습만 보일까 봐 벌써 걱정이 되는구나. 어? 덜 떨어지고 못난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만약에 네가 우리 아들 눈에 눈물이라도 나게 만들면 그건 내가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날은 진짜로 너는 내 손에 죽는 날인 거야. 어? 똑똑히 명심해둬. 네, 어머님, 명심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분에 차셨죠. 윽박지르시는 앞에서 괜히 감정 상하기 싫어서 저는 무덤덤하게 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저를 싫어하실 분 같았어요. 제 앞에서는 오만 소리를 다 하셨던 분이 시어머니신데 정작 시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 헛기침만 세게 하셔도 눈 크게 뜨고 입을 다물면서 눈치를 보시던 분이었어요. 그러신 분이 제 앞에서는 매번 성난 호랑이가 따로 없었죠. 저는 이런 게 먹이 사슬이란 거구나 싶었네요.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셨고 저를 부려먹고 괴롭히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을 감히 네가 결국은 낚아채 갔다는 게 나는 두고두고 속상하다. 이 요망한 것. 어? 중졸학력으로 머리에 든 건 없는 주제에 얍삽하기만 한 건, 응? 아이고, 이 얄미운 것. 그런 막말을 쏟으시며 이따금 제 머리를 한 대 치시거나 제 등을 때리기도 하셨어요. 그런 것에 감정이 상하고 울컥하면 결국은 저만 손해라는 생각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매번 가슴 깊숙이 나고 있는 생채기는 저 혼자 몰래 끌어안으면 그만이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꼼짝 못하고 눈치만 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알게 됐으니 그걸 속으로 위안 삼으며 기분이 좀 나아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내가 치마 입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진짜 옷장에 있는 치마들 다 태워버려야 안 입고 나갈 거야? 아니, 짧은 것도 아닌데, 이런 편한 모양의 치마도 안 된다는 거야? 날씨가 더워서 바진 갑갑한데. 다른 남자들이 당신의 맨다리 쳐다보는 게 싫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이 우스워? 내 의견은 의견 같지도 않아? 짧았던 연애 시절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치마도 못 입게 했고, 그리고 본인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자주 했으며, 그것을 못 견뎌 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이 특성상 거의 여자들만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따로 소개를 받아서 만난 것이었거든요. 그런 직장에 변화가 생겨서 부서가 나뉘어지고 남자 직원과 한 팀을 이룬다고 하자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그만둬.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부서에서 남자하고 부대끼고 당신이 그렇게 지내도록 내가 둘 수 있겠어. 내 마음 이해하지? 얼른 그곳에서 나와. 솔직히 작은 직장이었고 급여도 적었지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저의 일자리였어요. 그걸 남편은 멋대로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차마 친정에는 이런 걸 말하기가 민망하고 망설여져서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놨는데 저한테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날렸던 사람들마저도 그건 좀 이상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태도가 너무 특이하다는 거였죠. 저는 그런 의견들을 토대로 남편에게 퇴사를 하기 싫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가정보다 일자리가 우선이야? 남편보다 주변 사람들이 우선이냐고. 당신 그런 여자였어? 아주 양아치 날라리가 따로 없네. 근본 없는 집안에서 낳았다고 광고라도 하는 거야? 뭐야 지금? 당시에는 남편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남들이 다 하라고 한 친정 식구들이 무척 기뻐한 그런 결혼 생활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쓸모없는 인생일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굴복했고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제가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다 간섭을 했고 제 일상은 늘 숨이 막혔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아무런 미천도 배경도 없는 주제에 그 자그마한 일자리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뒤 남편의 돈으로 편하게 산다며 저를 비난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중고였죠. 그렇게 시달리며 살다가 결혼 3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어? 아들 못 낳고 딸이나 낳을 줄 알았어. 살가운 구석 하나 없고 욕을 들어도 시큰둥 칭찬을 들어도 시큰둥 너는 정을 줄래야 청을 줄 수가 없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를 싫어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칭찬 비슷한 것도 해주신 적이 없으면서 그 입에서 칭찬이라는 단어를 올리시다니 저로서는 기가 막혔죠. 딸을 낳았지만 저는 왠지 심란했어요. 남편하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면 이런 기분이 해소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주하자 착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오만 간섭, 잔소리를 다 하면서도 본인은 싫은 소리를 딱 한마디도 듣는 걸 못 참아 했어요. 그런 남자와 살다 보니 진짜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손주를 보다니, 내가 할아버지가 되다니, 살다 보니까 이런 순간도 나오는구나. 딸을 낳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진 친정아버지를 본 것이 저의 유일한 놀라움이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런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거든요. 어느새 많이 늙으셨다는 것도 실감이 돼서 저는 더더욱 이 결혼 생활을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억누르고 살아서 그런지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꾀병 부리지 말라는 시댁 식구들의 핀잔을 들어가며 참고 또 참다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궁 쪽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죽을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친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무섭다고 그런 소리는 못했어요. 얼굴에 던져지는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던 게 저라서 친정엄마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저라서 차마 안 좋은 소리는 친정에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산다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실망을 안겨드리겠나요? 무서움을 참고 수술을 받았죠. 그때도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 왜 괜히 아파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아, 여러모로 귀찮아졌잖아. 아플 때 그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서러운 건 없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이 저에게 가시로 날아와 박혔어요. 그럼에도 저는 결혼 생활의 유지를 위해 참고 살았고요. 그게 바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제가 하도 못 배워먹은 사람이라서 고작 생각하는 게 그 정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육아도 독박 육아였어요. 남편은 아이를 귀여워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제가 아주 우연히 제가 걸렸던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동네 엄마들끼리 동네에 어떤 문제로 다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습니다. 아예 얼마 전에 그 멀리 이사간 그 집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애기 엄마가 걸린 병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이사간 거였어요. 그거 남자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문란한 병기를 가지고 와갖고 옮긴 거 아니겠어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죠. 당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자세히 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병균이 생겼고 그걸 저에게 옮겼다는 사실을요. 그 병균이 남자에게는 암으로 안 퍼지고 여자한테서 암으로 퍼지는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다는 대목까지 듣고 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따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어린 제 딸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제가 바보 같고 답답했던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차마 폭탄을 던질 용기가 안 났던 거예요. 결국 입을 꾹 다물고 일단은 참으면서 남편을 원망의 눈길로 주시하게 됐죠. 그러다가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주시하고 면밀히 살피며 지냈더니 자연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여자의 흔적들 말이죠.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다른 여자의 귀걸이 한 짝을 발견했던 날에는 제가 진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 상습적이었지? 나만 바보 만들고 당신 입맛대로 사는 멍청한 인형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당신을 혼자 즐길 대로 다 즐기고 아주 재밌게 살았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고도 딸 자식을 둔 아빠라고 할 수 있어? 허, 야, 진짜 왜 이러냐? 야, 남자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건 실수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나 당신이 잘난 구석 하나 없이 의지할 때도 없어 보이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좋았던 건데. 아, 고분고분하게 잘 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진짜 실망이지. 당신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산 거 후회가 되려고 해. 뭐, 후회해? 결혼하자고 매달린 거 그쪽이고, 배 앞에서 직접 애 낳은 건 이쪽이야. 당신은 감히 후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어. 알아? 제가 울면서 따졌을 때 남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뭔 줄 아세요? 기어오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본인의 사생활을 제가 들춰낸 것이 한없이 불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본인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본인의 입맛대로 조종했으면서 아주 웃긴 놈이었어요. 제 처지가 너무 서럽고 바보 같아서 딸을 끌어안고 밤새 훌쩍였는데 이튿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망할년이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대들었니? 어? 너 오늘 아침밥도 안 차렸다면서? 그 순간 제가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놈의 우리 아들 타령이 지긋지긋해서요. 그만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짐을 쌌고 딸을 데리고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결국은 친정 식구들에게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았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편하게 있을 만큼 있다가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친정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니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된 건 결국 엄마인 내 탓이야. 더 이상은 네가 힘들게 네 인생 갉아먹으면서 살도록 둘 수 없다. 될 수 있으면 이혼해.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해.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진작에 원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선언을 했고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운 주제에 설마 이혼을 안 해줄 거냐고 제가 비아냥거렸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혼 못할 이유가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대신 애는 네가 키워. 네가 데리고 가. 나는 새 출발해야 되니까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내가 데려갈 수는 없지. 너는 어차피 나 정도의 남자 만나기 힘들 거 아니야. 언감생심. 그게 가능하겠어? 재혼은 어려울 테니까 네가 평생 데리고 자식 키우면 되겠네. 이런 아빠 같지도 않은 놈에게 제 딸을 맡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마음 바꿔서 이혼 안 하겠다고 나올까봐 저는 재빨리 알겠다고 한 뒤 이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양육비 주기 싫다고 난리를 쳤었죠. 3천만 원에 끝내자고 시어머니께서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박박 우겨서 3,500만 원을 받고 다 끝냈습니다. 한편 저희 친정 오빠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작은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이면 주로 애용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이번에 식당을 넘기실 거라고 그러는데, 영순아, 너 혹시 식당 운영에 관심이 없을까? 이혼하고 나서 넋이 나간 얼굴로 딸만 돌보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친정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작은 식당인데 단골들이 있어서 그냥저냥 괜찮게 되고 있고 크게 어려울 일이 없이 소박하게 돌아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넘기시는 거라 돈 욕심 안 부리실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에 제가 왠지 귀가 솔깃해졌어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속에서 제가 발전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요리 솜씨였거든요. 시댁 식구들 남편에게 시달리며 음식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솔깃한 걸 눈치채신 친정 엄마께서 한번 해보라고 등을 떠미셨어요. 3,500만 원 받은 것으로 평생 애를 키우며 산다는 건 어차피 말이 안 되고 돈 벌어먹을 구석을 찾아야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빨리 새로운 노선을 잡는 게 잘된 일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귀가 얇은 사람이긴 한가 봐요. 결혼도 그렇게 하더니 식당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천천히 인수를 받았더니 손님들도 새로운 얼굴인 저에게 적응을 잘 하셨고요. 친정 엄마께서는 저희 딸을 봐주시면서 식당 일도 거들어 주셨죠. 그런 시간에는 친정 아버지께서 아이를 보고 계셨고요. 손녀를 돌봐야 한다면서 이때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죠. 식당을 하게 되니까 왠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괜찮은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저에게 식당 운영을 추천한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계속 움직이니까 우울한 생각을 할 틈이 없었거든요. 손님들을 보면서 이런 인생, 저런 인생도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고요. 저의 불행은 아주 먼 시각에서 보자면 먼지만도 못한 것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점차 홀가분해졌답니다. 그렇게 제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마쳤을 때 마침 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그리고 어쩌면 최초로 집어들게 되었을 달콤한 초콜릿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 처음에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손님이 아니었는데 제가 손님으로 받은 순간에 손님이 되었던 그분은 노숙자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노숙자분들에게 한 끼 봉사를 나가는 곳이 식당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식당까지 오셔서 어슬렁거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고 파마가 풀린 것처럼 보이는 짧은 머리는 이리저리 뻗쳐 있었습니다.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눈빛과 계속 반쯤 벌어져 있는 입. 그런 점들을 눈에 담고 있던 저는 그분이 아주 배가 고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손으로 배 쪽을 어루만지며 식당을 바라보고서 침을 크게 삼켜대셨거든요. 한가한 시간대였고 저도 모르게 그분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님, 혹시 밥 한 끼 드시고 가실래요? 밥? 가만 보자. 내가 밥을 할 때가 됐나, 안 됐나? 아이고,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주 큰일 나는데. 그러자 할머니께서 횡설수설을 하시더라고요. 영문을 몰랐지만 어쨌든 식당 쪽으로 오셨고 제가 금방 백반상을 한 상 차려드리자 허겁지겁 잘 드시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어디세요? 가실 때는 없으세요? 나? 아이, 갈 때 있지. 집이야 있지.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아니고, 올케, 내가 잘 먹었어. 올케 솜씨가 참 좋네. 나보다 낫네. 저는 할머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됐지만 황급히 일어나서 식당 문을 나서시다가도 저를 돌아보시며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실 일회성 선의에 그칠 줄 알았어요. 말로만 옆 동네 노숙자분들을 위한 것이 있다고만 들었지 직접 봉사를 한다든가 그분들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좋은 일에 참여를 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것으로 뿌듯한 게 전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그 할머님이 식당 주변에서 또 보이는 겁니다. 할머님,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아유,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서 밥을 하면 했지. 밥을 얻어먹을 사람은 아니어서.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고등어 반찬 있어요. 고등어? 아유, 그거 아버님이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힘들었어. 고등어 굽느라고. 고생이 말도 못했어. 그날 할머님께 고등어 한 상을 대접해 드렸는데요. 정신이 피폐해졌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밥상을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 참 보람이 됐습니다. 할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되려 할머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동안 뭐 하며 살다가 이런 식당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님의 얼굴이 전에 없이 차분하고 총기가 넘쳐 보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고 이혼을 한 이야기와 식당을 한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할머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신다는 듯 이따금씩 미소를 짓거나 진중한 얼굴을 하셨어요. 아주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사흘 뒤 할머님께 식사를 내어드렸는데요. 이혼한 그 못된 놈하고 결혼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노?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때마다 항상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때였고 식당에는 저뿐이었고 그래서 재료를 다듬거나 정리를 하는 때였어요. 저는 갑자기 또 총명해 보이시는 할머님의 얼굴이 신기해서 피식 웃으며 손으로는 그릇을 정리하고 입으로는 제 이야기를 나불거렸습니다. 제 속내를 꺼내 제가 지나온 과정을 사실은 누군가에게 가감없이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저는 스스로도 깨닫게 됐죠. 할머님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조금도 부담되지 않고 즐거워서 신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면 할머님께서 눈에 초점이 돌아오는 것도 놀라웠고요. 그렇게 노숙자 할머님과의 인연이 생각지도 못하게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바쁜 점심시간이 저물어갈 때부터 할머님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됐죠. 제가 몇 번이고 할머님에 대해 여쭈어 봤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소득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뭘 하던 분이신지 참 궁금했는데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게 밝혀졌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의 이른 오전이었어요. 식당 앞에 까만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서더라고요. 저게 바로 벤츠인가 뭔가 하는 비싼 차 아니야? 저도 모르게 그런 혼잣말을 뱉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황급히 뒷좌석의 문을 여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사한 정장 차림을 한 중년 나이의 어떤 남자가 내렸는데 양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007 영화에서나 봤던 가방이 연상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곧장 식당으로 향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놀란 제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직 영업시간 안 됐는데요. 식사하시려면 30분 더 있다가 오셔야 돼요.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사장님을 뵙고 사례를 하고자 왔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 전이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잘 왔네요. 네? 아이, 제가 여기 사장님인데 그럼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사례라니요? 어디 가서 자랑하기에는 민망한 작은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차 중요한 일이 생겨서 4개월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나갔는데 그동안에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집을 나가신 것이었죠. 쪽지까지 남겨두셔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기 몇 달 전에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치매를 걱정하시며 괴로워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증상이 심해지고 자꾸 악화가 되는 것 같자 자책을 하시며 집을 떠나시는 선택을 내렸던 겁니다. 중후함 속에서 매너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홀린 듯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죠. 성공한 사업가인 이분의 모친, 치매가 걸렸다는 그분이 바로 제가 근 6개월 정도나 식사를 챙겨드렸던 할머님이셨던 거예요. 아이, 그럼 설마 제가 매일 식사를 차려드렸던 그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님께서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도 굶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었죠. 어제 저녁 어머니를 드디어 찾아서 집으로 모시고 왔고 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해지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장님께 꼭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그 바람을 저에게 전하시느라 간절해 보였어요. 저 또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바로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러니 부디 꼭 받아주십시오. 저희 어머님께서 사장님께 전하는 마음이자 제 성의 표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진 가방 한 개를 슬쩍 열어봤어요. 그랬다가 비명을 지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그 안에 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지폐였어요. 각 1억씩 총 2억이라는 소리에 눈앞이 아찔해졌죠. 태어나서 이런 큰 금액의 금액을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비상금으로 항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챙겨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표정은 무척 평온하기만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사례금 받으면 그것으로 보란 듯이 아주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할머님께서는 제 인생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분이었죠. 저는 어느새 울고 있었습니다. 감히 이런 거액을 받을 결심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제 자신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몸이 떨렸어요. 잠시간 더 대화를 나눈 뒤 일이 바쁘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정중한 인사를 남긴 채 식당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신이 쏙 빠진 채로 개시를 했고요. 할머님께서 오시면 늘 앉으셨던 식당의 가장 구석 자리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제 볼을 꼬집었어요.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날은 식당 문을 일찍 닫았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보여주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죠. 모두가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친정 오빠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반가운 적은 태어나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웃음과 함께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는 동안에도 당신의 손녀를 등에 업고 계셨죠. 친정 엄마께서는 저를 계속 끌어안고 계셨고요. 어느새 세월이라는 것이 이런 광경을 가능하게 했구나 싶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전히 식당 문을 열었고 장사를 했어요. 변한 게 있다면 저를 포함한 친정 식구들의 얼굴이었죠. 그늘이 걷혀지고 웃음만 가득했습니다. 식당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해서 걸핏하면 식당 밖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친정 오빠는 결혼을 했고요. 알고 보니까 식구들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몸도 약하고 집안도 변변치 않으니까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 소리 하기 미안해서 그 소리를 못하고 있었던 친정 오빠는 용기를 냈죠. 그렇게 저는 새언니가 생겼답니다. 새언니가 지인을 통해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제가 못 이긴 척하고 만나봤다가 바로 연애에 돌입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사별을 겪고 나서 쭉 혼자 지내온 남자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다정하며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됐고요. 식당을 쉬는 어느 휴일 약혼자와 함께 가운데에 저희 딸을 두고 셋이서 웃으면서 쇼핑몰을 나갔어요. 그랬다가 쇼핑몰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저의 전 시어머니를 뵀습니다. 혹시나 싶었는데 맞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건강하셨죠? 네? 아이, 저를 아세요? 사모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이, 저를 못 알아봐도 손녀는 알아보셔야죠. 연을 끊었다고 하지만 서운하네요. 아유, 잠깐. 아니, 당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제야 저와 딸을 알아보시고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아들보다 몇 배로 멀끔하고 훤칠한 젊은 남자가 제 곁에 서서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멍하게 보시기도 하셨고요. 건강하게 잘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영화 예매해놨는데 곧 시작이거든요. 청소 잘 하세요. 완전히 혼이 쏙 빠져버린 전 시어머니께서 저의 명품 가방이나 예쁘게 빛나는 딸의 원피스 같은 걸 마지막으로 애처롭게 눈으로 훑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전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까진 몰랐지만 전 남편의 소식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꽃뱀한테 잘못 물려서 돈을 잃고 경찰에 역으로 신고나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도 잃고 그 이후로는 인생 역전을 누리며 도박에 손을 댔다가 패가망신을 당했기에 너무 크게 망가진 소식이라서 제 귀에도 닿았거든요. 제가 보란 듯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이 크셨던지 전 시어머니께서는 쇼핑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행운에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짚는 족족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온통 쓴맛만 남아있다고 해도 저는 초콜릿을 집어드는 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쓴맛 앞에서 굴복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것. 그 과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부디 의미 있는 초콜릿이 가득하길 빌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선 진정한 30대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국어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엔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 다시 국어 강사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후회의 순간들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2살까지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을 했어요. 유명한 학군이 있는 학원가에서 꽤나 큰 학원이었죠. 대학원을 졸업한 뒤 운 좋게 바로 취직하고서 5년간 몸담았던 첫 직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낙방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학원에 취직하게 된 거죠.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강사 일이 잘 맞더라고요. 아이들과 적절한 거리와 시간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벌이가 달라지니 보람도 느끼고요.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스스로 그 학원 강사 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제 일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365일 내내 제 자리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사실 제 인생 좌우명이 인간은 어차피 혼자다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와 평생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고 혼자로 살아간다 해도 삶의 이치로 여기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운명이니까요. 그렇기에 필수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나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직장과 집만을 오가며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전 남편이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전 남편과 저는 일반적인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였어요. 솔직히 말 한마디 안 섞을 땐 사람이 좀 뭐랄까, 까탈스러워 보였다고 할까. 본인이 원장이어서 그런 건지, 타고난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평소 직원들을 대할 때 고고하고 예민해 보이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자존심도 엄청 세 보이고요. 그런 점 때문에 괜히 인간적으로 얽히기 싫어서 멀리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부딪히는 것들도 모자라서 저를 자꾸만 찾아대서 멀리 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찾는 이유도 참 갖가지였어요. 상담을 가장해서 애들 대하는데 어려움은 없냐부터 시작해서 사사로운 고민이나 투정까지 저를 꼭 불러내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저에게 호감 표시를 했던 거라고 하지만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니 알 턱이 있냐고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싶으니 직원인 내가 참아야지 했었죠. 그게 좀 거슬리는 것 빼곤 저에게 잘 해주었고 학원 근무 환경도 좋아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어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는데 원장이 부르더라고요. 본인도 일이 늦게 끝났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요. 황금 같은 연말에 그것도 늦은 밤 대표님과 단 둘이 식사라니 이게 무슨 끔찍한 악몽 같은 소리인가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연봉 협상도 있고 요새 새로 채용되는 강사들이 늘어서 살짝 신경 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원장이 취해서 그런 건지 뭔지 그동안의 속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여태껏 밥 한 번 먹자고 못했다네요. 본인은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어서 좋아하는 상대에게 접근하고 만나자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니 이젠 지쳐서 그만둘까 했는데 얼마 전 어떤 남자가 저를 학원 앞까지 데리러 온 모습을 보고서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말이라도 해보자며 저를 불러낸 거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은 되지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원장이 보았다던 그 남자는 저희 친오빠였거든요. 그걸 보고 오해했었나 봐요. 혼자 머릿속으로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까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면서 웃기더라고요. 사실 오래된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는 가물가물하네요. 다만 뚜렷이 기억나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덜덜 떨면서 제 눈도 못 마주치던 수줍은 그 모습이 너무 의외였던 거였어요. 언제나 까다롭고 콧대 높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서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저만을 바라보고 엄청 아껴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밖에서 만나보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 사람과 저는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은 터라 안 맞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항상 서로를 위했고 부족함이 없이 사랑했었죠. 저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자립심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 혼자서만 해내려고 했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메워주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땐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평생의 짝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시댁 쪽에선 전 남편을 지원해 줄 여력이 없었어요. 일단 노후 준비가 안 되셨고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신 터라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다행히 이 부분은 전 남편의 능력이 돼서 딱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전 남편은 결혼 전부터 부모님 용돈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소소하게 용돈으로 쓰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스치듯 가볍게 물어봤죠. 그럼 오빠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 용돈 드릴 거야? 그래야겠지. 안 드리다가 드릴 순 있어도 드리다가 안 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내가 외동이기도 하고 이건 자기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 맞아. 드리는 게 좋긴 하겠다. 그럼 결혼 후에 나도 우리 부모님 용돈 챙겨드려도 되지? 당연하지. 그럼 우리 집이랑 처가 두 쪽 다 부족함 없이 챙겨드리자. 우리는 젊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채워가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효심도 깊고 어른을 위하는 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자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부모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쪽에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저도 친정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아둔 게 꽤 됐고 신랑 쪽과 상황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남편은 이 결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받지 않는 거냐고 심드렁하게 물었었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 외에도 따로 임대업을 하셔서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임대업을 하는 사실에 대해 전 남편은 몰랐고요. 저희 집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굳이 말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나이도 있는데 도움받기 좀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기도 했고요. 대신 전 남편이 해오는 만큼 해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도 요즘 말하는 반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반 결혼에 대해 전 남편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공평하게 하니까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같이 출발하는 느낌이 든다나 뭐라나. 결혼 초반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도 하면서 집안일까지 돌보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일 끝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된 내 몸 하나 살피는 것도 어려운데 청소에 빨래에 식사 준비에 할 게 태산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깔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집에 먼지 하나 있는 걸 못 보고 매일 청소를 요구하면서 아침은 꼭 먹어야 하고 그것도 몇 끼에 찌개나 국이 있어야 하는 한마디로 너무나 귀찮은 스타일이에요. 여보, 내가 그랬잖아. 나는 아침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당신이 해줘야지. 이런 건 내가 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도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늘 그런 변명만 할 거야? 거기다 반찬은, 이게 뭐야? 시원치 않잖아. 얘는 어제 먹었던 반찬이고. 당신은 남편한테 이런 걸 해주고 싶어? 정말 아침부터 기운 빠진다. 거기다 반찬 투정까지 하는데 애인지 남편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차라리 애였으면 나았을 테지만 남편이란 작자가 이러니 더 꼴보기 싫었네요. 어떻게 날 그리도 좋아했던 사람이 결혼 후 일이 돌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니 일을 해도 끝이 나질 않았어요. 눈 감아도 해야 할 일들이 보이니 내가 가정부로 온 건지 아내로 온 건지 헷갈릴 지경이더군요.
거기다 전 남편은 저보다 출근은 느리지만 퇴근이 늦었는데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못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 아침엔 좀 더 자야 하고 늦게 퇴근했으니 밤에 일을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모든 가사 일이 제 몫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원 수업 준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니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몸은 몸대로 지쳐가니 주말이 될 때쯤엔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빨래를 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퇴근한 남편이 와서 깨워주는 덕분에 간신히 일어나긴 했지만요. 그 뒤로도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져서 결국 나를 잡고 전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 학원 일하면서 혼자 집안일까지 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집안일 분담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사 도우미 구하는 거나 둘 중 선택해줘. 결혼 뒤로 반년간을 참아온 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진 군말 없었고요. 그렇지만 전 남편도 분명 제가 힘든 걸 알았고 도와주진 않았지만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애교를 피우거나 진지하게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었죠. 그러니 솔직히 털어놓고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거면 저도 충분했고요. 그런데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전 남편이 고작 하는 말은 이랬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가사 도우미를 쓰자고 하니 넌?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안 그래? 지금 요점이 그게 아니잖아.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니까 그렇잖아.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꼴랑 두 명이 사는 집에 도우미를 드리는 게 말이야. 전 남편은 제 말에 요지를 파악 못하고 가사 도우미라는 말에만 꽂혀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글쎄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던지 원래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도우미 쓰는 거 힘들단 거 알아. 알면서도 말한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안 느껴져? 그만큼 내가 버티기 힘들다고.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다는데 그럼 자기가 더 도와주겠다고 하면 끝날 일 아니야? 왜 이상한 거에 집착해서 이렇게 싸움을 만들어?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줘? 알잖아. 난 당신보다 퇴근도 늦어. 처리하고 올 일 많다고. 앞으로 도와줄게란 빈말 하고 싶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다면 알았어. 당신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건 어때? 내 외벌이라도 충분할 거야. 뭐? 일을 그만두라고?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내 벌이로도 우리 살 수 있잖아.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할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생각지 못한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막상 입으로 뱉고 나니 좋은 아이디어라는 듯 제가 전업주부를 선택할 수 있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학원이 더 확실히 자리 잡고 저도 신혼 지나 어느 정도 살림에 적응할 때까지만 쉬고서 돌아오라고요. 본인이 있는 한 언제든 저를 위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면서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됐든 경력이 단절되는 거고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 해도 그때의 내가 지금만큼의 역량을 갖춘 강사일까 싶더라고요.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그만두는 게 아닐까,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작게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당분간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돌렸지만 전 남편의 설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장 여러 개를 가져와 보여주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면 그 정도의 돈을 어디서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산하고 정리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전업주부로 지내면 자신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삶의 여유가 생겨서 싸울 일도 줄어들 거라고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몸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가끔은 학원에서도 따로 불러내서 저더러 일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며 이러면 수업 질도 나빠질 거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기도 해주던데 어찌나 속이 보이던지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텐데 그 쉬운 선택을 두고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몸은 언제 고장날지 몰랐고 전 남편과의 말다툼이 더 잦아지면 결혼 생활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그럼. 당신 말대로 해. 내가 그만둘게. 대신 나 나중에 꼭 다시 강사로 돌아갈 거야. 당신도 내가 이 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해.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리 마련해 줄게.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전 남편은 제 선택에 매우 흡족해했어요. 자신을 위해 선택해줘서 고맙다며 다른 걱정은 말고 우선은 당분간 집에서 푹 쉬라면서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나중에 꼭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학원 짐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 쉬게 될 줄을요.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이 선택만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전업주부로 지낸 지도 다시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못하는 일이 없는 살림꾼이자 전 남편의 일을 내조하는데 온 하루를 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가끔씩 책을 읽고 카페를 오가고 그림을 그리며 소소한 취미 활동을 이어가는 그 생활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꼈는지 잊어버리게 된 것뿐이었어요. 이건 일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반년 만에 쉽게 잊어버릴 정도로 사소한 일이었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점점 더 차분해졌고 느려졌고 멍해져 갔습니다. 일을 안 하니 전 남편과의 대화도 줄었고요. 전 남편도 점점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저도 묻지 않으니까 소소한 대화 몇 마디를 나누는 게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그 정막이 익숙해질 때쯤 한 번은 전 남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갖자고요. 원래도 전 남편은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저도 원했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가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죠. 무슨 용기 타령이야. 남들은 무슨 용기씩이나 가지면서 애를 낳고 사는 줄 알아? 그만해라, 작작해. 그러자 전 남편은 저에게 대체 뭐가 문제냐며 너무 나약한 것 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서 대화를 끊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나약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전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이젠 정말로 집안에만 머물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허했습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가져도 못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도 그 공백은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구박하듯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네가 아이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느니 이런 말 하는 여자인 줄 정말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고. 난 지금쯤 우리가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살 줄 알았는데 당신 주변에 난임 부부들 없냐? 본 적 없어? 아이 갖겠다고 남들은 그렇게들 원하고 부적 붙이고 난린데 난 뭐냐고. 남편은 자기의 주니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모두 물거품이 되니 그것대로 실망이 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란 사람을 헤집듯 자꾸 공격을 하는 말들을 퍼붓더라고요. 전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런 전 남편의 행동에 더더욱 아이가 낀 제 마음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시댁에 혼자 간 날이었어요. 전 남편이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전해달래서 간 길이었습니다. 혼자 간 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살가운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처음 듣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유, 맞다, 세아가. 그 이번 달 용돈은 혹시 다음 달분에서 미리 좀 떼어줄 수 없니? 그 들어올 때 봤잖아. 우리 현관문이 엉망이야. 그거 고치려는 게 생각보다 꽤 드네. 어떻게 안 될까? 용돈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용돈 드리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요? 한 반년 정도 됐지. 아이, 뭐야. 아범이 아무 말 안 했냐? 아유, 둘이 같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아, 그렇군요. 이야기 들었던 걸 제가 깜빡했었나 봐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죄송하지만 얼마를 받으셨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데 그 이후 이어진 어머님의 말에 전 그만 기함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시댁에 용돈으로 들여왔던 돈은 한 달에 자그만치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그 돈이면 한 달 월급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별다른 일도 없이 어떻게 평소에 그만큼의 돈을 용돈으로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모든 가게는 전 남편이 전담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니 다른 지출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을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저에게 비밀로 하고서 몰래 드리고 있던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도 잘못인 건 알고 있으니 따로 말하지 않은 거였겠죠. 아무리 혼자 벌고 있다고 해도 이건 함께 꾸리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믿음이 깨진 저는 곧장 전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 전 남편이 집으로 왔을 때 저는 지체하지 않고 물었어요. 용돈을 드리고 있던 게 사실인지 왜 내게 말을 안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요. 올게 왔다는 곤란한 표정을 짓던 전 남편이 하는 말은 생각보다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말 안 한 건 미안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 일 그만두시고 지금 다른 벌이가 없는 거 알잖아. 나도 당신 생각해서 최소 생활 금액으로 맞춘 거야. 몇십만 원 들여서는 생활이 안 되신다고. 내가 외동아들인데 이 정도도 못 드리면 어떡하냐? 아니, 나는 당신이 매번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 자리를 잡으면 이런 말을 하니까 학원이 어려운 줄 알았어. 그래서 용돈 드리는 건 나중 일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우리 형편에 200씩이나 드려? 당신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따로 이야기 안 했는데, 6개월 전부터 학원 수업 종류 더 늘렸고, 강사진도 더 들여왔어. 학원이 커지니까 수입도 전보다 확실히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늘은 만큼 더 드린 거라고 생각해. 알았어. 그럼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드리자.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있지 않았지? 그건 좀 어렵겠는데. 처가랑 우리 집 둘 다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용돈을 한 달에 400만 원씩 쓸 정도로 버는 건 아니라고. 대신 정 드리고 싶다면, 그래, 30만 원으로 하자. 금액은 나중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꾸면 되니까. 됐지? 뭐라고 했어? 30만 원? 아니, 시댁은 2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부모님은 고작 30만 원을 주자고?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잊었어. 양가 부모님 다 부족함 없이 드리겠다고 했잖아. 결혼 전 얘기를 왜 해? 지금은 상황을 따져서 이야기하는 거지.
저가는 노후 준비하고 계시다며. 그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야? 당신이 말한 그 고작 30만 원 벌려면 내가 며칠을 고생해야 하는지는 아냐고. 논리를 찾아볼 수 없는 전 남편의 말에 전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번의 크고 작은 고성이 오가고 전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막말로 너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같냐? 내가 돈 벌고 있잖아. 지금 당신이 편하게 먹고 쓰는 거 다 내가 번 돈이라고. 그런데 집에서 노는 당신과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그건 좀 염치 없잖아. 정신 차려, 제발 좀. 뭐? 남편은 그 이후에도 저에게 집에서 노는 여자가 편히 있는 네가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막말들, 거기에 제가 받은 상처는 여기에 일일이 다 적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한순간 믿음이 깨지면서 기댈 곳이 사라진 저는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건 본인이면서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해놓고선 다시 또 답이 없는 망망대해에 저를 혼자 떨어뜨린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전 남편의 이야기, 미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전부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방문을 하시게 됐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시는데 딸내미가 며칠 전 김치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직접 들고 오신 거였죠. 아유, 우리 딸, 왜 이리 얼굴이 상했어? 근데 엄마는 절 보더니 바로 제 얼굴색부터 알아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며 마침 옆에 전 남편도 있었는데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바라보더군요. 혹시나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게 엄마의 김치를 받아들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전 남편의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때 엄마가 좀 편안한 차림으로 오셨는데 나중에 이거로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을 위해 한 상을 차려주시고 좋은 말씀만 잔뜩 해주시고 가셨는데 남편이란 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아,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오시냐? 뭐? 아니, 장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촌스러우신 데가 있었네. 아니, 그렇잖아, 좀. 장모님 보아하니 친구도 막 없으신 것 같은데. 돈 쓰실 때도 없을 것 같고. 용돈 얘기로 다시 입을 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에게 200이 가당키나 하냐며 한마디로 촌스럽고 친구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너네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만날 사람이 없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고요. 정말 뻔뻔스런 논리이지 않나요? 어떻게 자기 아내 부모를, 자기 장모를 저런 식으로 비하하고 깎아낼 수 있는 건지 전 남편의 눈빛마저도 역겨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과시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엇 때문에 바뀐 걸까? 그런데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소 유난히 자신감 없던 전 남편이 여태껏 이런 순간을 바라온 걸지도 모른다고요. 어엿한 가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또 근사한 아들로서 당당하게 용돈을 쾌척하는 모습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큰 소리 치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도 그럴 게 가끔씩 제가 이야기를 하면 꼭 비꼬아서 대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말투 때문에 매번 싸움이 시작됐었죠. 예를 들면, 아, 당신은 선생이고 똑똑하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려는 거지?
날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미안하다. 능력을 더 갖춘 사람 만났으면 당신도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말이지. 등등의 말들이요. 그때 당시엔 모든 잘못을 나에게로 돌리고 내가 이 사람을 더 포용해줘야겠구나, 자존감을 높여줘야겠구나 싶었어요. 열등감을 내비추던 그런 말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나 봐요. 그런데 그 뒤로 시댁과 친정 쪽에서 한꺼번에 연락이 왔어요. 먼저 시댁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예, 내가 아범한테 듣자 하니 너 니네 집에도 용돈 주라고 했다며?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니네 집이라는 말부터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아무리 격식이 없다고 해도 니네 집은 아니죠. 근데 그 뒤로 나 어제 한숨 잠도 못 잤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돈 버는 건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그 돈을 네 부모한테도 줄 생각을 해?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염치 없고 뻔뻔하구나. 아이, 고생하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애가 피죽이 돼서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는데 그건 괜찮고. 어머니,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듣기가 뭐, 이 정도도 못하니 시어미가 돼서? 화가 났는데도 꾹 참고 내뱉은 말이었건만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열이 받았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기 아들을 봉으로 아는 거냐며, 어떻게 여자가 돼서 집안일 하는 걸 어렵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는 그런 일은 일도 아니었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말이죠. 어머님, 웃기지도 않지. 요즘 애들 까다롭다는 건 익히들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지나치지. 내 아들이 네 집구석에 돈 갖다 바치려고 그리 고생하는지 알아? 아주 이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머니의 폭격기 같은 말에 순간 당황해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껏 점잖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라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봐서 순간 너무 당혹스러웠네요. 허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어머니는 정말 저를 자기 아들의 내조 정도 해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계셨고, 그것도 아니면 가정부, 그것도 아니면 하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본색을 그간 모르고 살았던 저로선 이 말을 들은 즉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한 번은 참았어요. 어른이란 이유로요. 근데 그 뒤로 친정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위가 갑자기 말도 없이 30만 원을 보냈는데 무슨 돈이냐고요. 이게 용돈 같은 거니? 엄마 그게 미안해. 엄마 나중에 설명할게요. 미안해. 금액도 금액이지만 마치 저에게 보여주려는 듯 설명도 안 하고 돈만 보낸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다시 또 전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뭐가 문제이기에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옳다구나 싶은지 줄줄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이것도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사람이 너무 못나 보여서 한기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뭐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강사로 일할 때 일도 하고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생색내는 말투를 쓰더라.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본인을 작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단점으로 느껴지더라 하는 것들이요. 말하는 내내 계속해서 저에게서만 문제점을 찾더라고요. 사실 전 결혼 후에도 늘 똑같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전 남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장 아무렇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마지막에 덧붙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일 맡게 된 거에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반반 결혼했지만
그렇다고 결혼 후에 모든 일을 반반으로 할 수는 없잖아. 부부 일이라는 게 그렇게 계산적이어서도 안 되고. 갑자기 무슨 반반 결혼 얘기야? 처음엔 왜 갑자기 반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잠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본인이 돈을 더 쓰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반반 결혼으로 트집을 잡을까봐 지레 혼자 찔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자람 없이 준비해 왔는데 왜 내가 일도 그만두고 살림을 해야 하냐고 할까봐요. 본인이 가장 계산적이었던 거죠. 아무리 큰 사람인 척 해도 자격지심이 깊은 본성은 못 감추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얼토당토 없는 말을 들었는지 얘기했더니 고세를 못 참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잃은 게 아니라고. 그럼 대체 어머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제게 전 남편은 한 방을 날리더군요. 자기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다나요? 그러면서 어른이 하는 말을 뭐 그리 고깝게 받아들이냐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니네 부부싸움 했다며? 설마 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거기다가 복수한 거야?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어? 네, 어머니가 바로 다음날 전화하셔서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의 부부싸움 역시 어머니에게 바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세상에 이쯤 되니 남편이 도저히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물도 나지 않고 오히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이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것도 정말 노력한 것이었죠. 더 심하고 독하게 나올 수 있는 거 물 수 있음에도 물지 않고 부부의 남은 정으로 봐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한 거잖아. 전부 다 책임지겠다며? 집에서 쉬는 거 당신 의견이었고 내가 희생한 거야. 그런데 왜 나만 빚지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나 긴 말 안 할게. 양가 부모님 용돈 똑같이 드리고 돈 같이 관리해. 그리고 난 일 다시 시작할게. 자리 준비해둬.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어. 뭐? 학원 자리가 이제 없다고. 다른 유망한 강사들로 꽉 찼거든. 다시 다니고 싶으면 당신 능력으로 알아봐. 그리고 내 의견은 그대로야. 난 용돈 드려야 하고 당신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내 선택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 헤어지는 수밖에.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고? 그래, 이혼하자고. 솔직히 말해, 뻔뻔하지 않냐? 어떻게 다시 학원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해?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 생각해? 당신 실력으로는 우리 학원 턱도 없어. 매출 줄어든다고.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리고 어떻게 너네 집안에 그 돈을 들인단 말이 나오길. 그러면서 전 남편은 뒤이어 제가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 엄마와 있었던 일화였어요. 엄마가 그날 김치를 전해주고 전 남편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신 모양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급하게 보내셨는지 맞춤법이 틀린 모양입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그러더군요. 맞춤법도 모르는 니네 엄마한테 돈을 드리라고? 그런 노인네한테 줘봤자 어디다 쓰시는데. 야, 그건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내 입장에서? 저희 친정엄마의 맞춤법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하나 모르는 노인네가 어디 돈 쓸 데가 있냐면서 마구 비웃어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턴 가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무시와 경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나 하나 때문에. 더군다나 전 남편의 그 입에서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이 길고 긴 싸움과 결혼 생활 전부가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른 건가 싶었는데 결국은 헤어지고 싶어서 그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사라져버린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웃기지만 전 남편은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건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러자고 할 줄은 몰랐었나 봐요. 저는 보란 듯이 바로 방에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곧바로 따라와서 정말 이혼이라도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본인이 이혼이란 말을 입에 올려놓고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면서요. 너 정말 이혼이라도 하게? 너 참 성격 예민하다, 예민해. 아니,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맞추고 산 게 신기하지. 내 말 몇 마디로 토라져서, 진짜 뭐 갈라서게? 그래, 갈라서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돼?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데 문제 없고, 가게에 도움도 돼야 하지만, 일은 안 하고, 당신 일만 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뭘 쓰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하고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데 또 도움은 받고 싶고 이런 거 너무 웃기지 않아? 나 당신 직원 아니고 아내야. 그걸 잊고 살았나 본데 이제라도 명심해. 하고 싶은 말을 퍼붓고는 멍청하게 서 있는 전 남편을 두고서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원래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지난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한동안 약을 복용해야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지나가는 중고등학생을 보면 마음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아마도 강사 일을 했던 때가 떠올라서 그랬나 봐요. 내가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나 싶고, 그러고 보면 인간은 어차피 혼자라는 게 맞았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은 이제 다신 하지 않을 거라 몇 번 다짐을 하고 다짐해서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시간을 보내는데 친정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마치 축 처진 산 송장처럼 지내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그냥 이혼하고 당신이 도와줄 테니 친오빠처럼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원하는 가게나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악몽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의지가 있던 터라 감사한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학원 차리고 싶어요, 아빠. 정말이냐? 네, 아빠. 지금으로선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그럼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을 차리는 건 사실 강사로 일할 당시 제 꿈이기도 했어요. 더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생기면 제 이름을 따서 국어 논술을 주로 다루는 학원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저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수업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갖는 그런 곳으로요. 하지만 그 꿈은 결혼을 하면서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겨서 학원을 차려달라고 말한 건지요. 어쨌거나 저는 수업을 꽤 오래 쉬고 있었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건 분명 더 오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곰곰이 되뇌이시더니 이내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뭘 하든 다 도와주마. 우리 딸이 하고픈 건데 예비가 돼서 이거 하나 못 해줄까? 절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그늘은 쉽게 사라질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 친정엄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뭘 하든 넌 잘하려니까 힘든 과거는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라고요.
엄마의 그 말에 문득 눈물이 샘솟더라고요. 엄마는 저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안다는 듯 등을 몇 번이나 쓸어주셨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더욱 입술을 꾹 깨물기도 했죠. 참 신기하죠. 정말 하루 종일 내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산 송장처럼 지냈던 제가 부모님의 위로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런 걸 용기라고 하는 거겠죠. 부모님의 믿음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다소 갑작스럽게 꽤나 돌고 돌아서 학원을 차리는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까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붙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서 마치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존심 강한 남편만의 화해 방식이었거든요. 그 뜻을 알든 모르든 헤어져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요. 그렇지만 전 학원 일에 집중하기 위해 어서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집으로 보내니 한바탕 난리가 났네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하면 되니까요.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각서 하나만 써줘. 우리 집 용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시댁에는 30만 원씩 총 2년간 드리는 거야. 아,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나도 일 다시 새로 시작할 거거든. 그럼 살림 봐줄 사람 없으니까 가사 도우미 써야 돼. 그건 전적으로 당신 부담이고. 왜냐면 난 딱 내 방에서만 생활할 거거든. 밥도 알아서 차려 먹을 거고 내 빨래도 따로 할 거야. 각자 도생하겠다는 것만 확실히 약속해주면 그러면 돼. 어때? 괜찮지? 뭐? 지금 제정신이야?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집에 무슨 30? 그래, 너 이혼하고 싶어 죽겠구나. 그래, 하자 해. 누가 못할 줄 알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너 같은 거랑 결혼 생활 이어간 게 평생의 내 오점이다. 그리고 이를 듣던 전 남편은 길길이 날뛰더니 저더러 돈 귀한 줄 모른다고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라며 이혼 도장을 찍자고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에 어머니가 있었던 건지 고래고래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저를 향한 아주 상스러운 욕설이었습니다. 듣기도 싫어서 전 그저 웃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선 한동안 저도 씩씩거렸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다시 속이 개운해지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마도 그 불같은 성격에 홧김으로 도장을 찍은 거겠지만 저에겐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그 도장 찍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저는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았던 일들을 쏟아부었죠. 나랑 이혼해줘서 고마워. 돈이 참 귀하단 거 덕분에 배웠어. 그전까진 사실 잘 몰랐거든. 난 부모님이 물려주실 건물도 있고 이제 곧 내 이름으로 사업도 낼 거라서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던 차였거든. 고마워. 그렇게 평생 아끼고 아껴가면서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 그럼 안녕. 이 말을 하고 바로 끊어버렸네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저희 집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랬더니 어찌나 전화를 해대던지 그 전까진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재산이 있던 걸 비밀로 했냐면서 그럼 쉽게 도우미 구하고 우리 둘 다 조금 더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쩔 땐 이혼을 너무 쉽게 한 것 같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우는 소리를 하거나 어쩔 땐 자기가 바깥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에 있는 사람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어머니까지 저에게 전화를 거셔선 자기가 아무래도 말이 심했던 것 같다며 세아가 너무 원함 품지 말고 그냥 들어와라 집으로 응?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가족끼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아범이 일에 너무 치인 나머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지 않냐? 사람이니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는 게야. 그럴 땐 여자가 참고 받아줘야 되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자꾸나. 라며 온화하게 말씀하시는데 참 듣고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어요. 거기다 전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제가 반응이 없으니 마지막엔 우리가 같이 살 때 자기 몰래 돈 빼돌렸던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추접스럽죠? 돈에 눈이 멀어서 눈에 뻔히 보이는 말들을 늘어놓는데 그 덕분에 남은 정까지 전부 깔끔히 정리할 수 있었네요. 결혼을 한다는 건 서로 간에 믿음이 쌓이고 미래를 약속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데 이혼은 정말이지 너무 쉽더라고요. 그게 참 씁쓸하면서도 후련했어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질질 끌 거 없이 조금이라도 빨리 새 삶을 찾고 싶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서 바로 전 남편 학원 맞은편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작정하고서 보란 듯이 맞은편에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가를 알아보다 보니까 임대가 나온 곳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거기뿐이더라고요. 다른 곳은 학교로부터 너무 멀거나 주변 환경 조성이 별로여서요. 마음에 드는 곳이 전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이라 해도 일부러 피할 만큼 거리낄 게 없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전 남편의 학원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크기를 확장하는 바람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들었거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자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 저는 더욱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전 남편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봐요. 저의 학원이 아직까지 건재한 본인을 견제하려는 고의성이 있단 거죠. 제가 있는 건 어디서 또 그렇게 알고 왔는지 공사 중인 현장을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어디 삼류 드라마 주인공처럼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려는 거 경찰에 신고하겠다더니 얌전해졌네요. 여기에 학원 짓는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내 학원 맞은편에. 알아. 일부러 나 보란 듯이 여기 지은 거지? 당신답지 않게 참 치졸하네. 이미 지난 관계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한데도 나 안 망해. 옆에서 쫑알쫑알 대는 거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디까지 난리치나 두고 보면서요. 이내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 남편에게 방해된다며 나가달라고 말한 덕분에 끝까진 못 봤네요. 그렇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니 아마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 맞은편으로 온 게 참 잘했다고 느껴집니다. 전 남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원 공사에 더욱 집중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쪽 전문인 동업자를 구했는데 그분 덕분에 여러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네요. 게다가 친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그런지 더욱 신뢰가 가고 더 빨리 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전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업을 준비하며 오랜 시간 함께 붙어 있다 보니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이가 돼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혼했을 때만 해도 분명 평생을 혼자 살 거라 다짐했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온기를 느끼며 살아야 하나 봐요. 어쩌면 전 혼자 있기를 너무나 두려워해서 또다시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혼자여도 괜찮다고 합리화해 온 걸지도 모르고요. 그런 저의 불안을 다독여준 사람이라 다시 기대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학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저는 동업자와 함께 전 남편 학원을 찾아갔어요. 첫 직장 맞은편에 같은 학원을 차린 기념으로 떡도 드리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요. 물론 제가 먼저 가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자기 집처럼 우리 공사 현장을 드나들던 전 남편인데 저라고 못 갈 거 있나요? 어쩌면 제가 찾아오길 바랐을 수도 있고요. 전 남편은 갑작스런 저희의 등장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업이 정말로 많이 어려워진 건지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헬쑥해졌더라고요.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잘 부탁드려요. 옛 인연도 있으니까 동료로서 앞으로 오며 가며 자주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 판을 떠나지 않으시면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해온 떡을 건넨 후 인사말을 전하고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떡과 접시를 던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런 거였겠죠. 뭐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떨어진 건 본인이 치워야 할 테니까. 여기까지 전 남편과의 길고 긴 사연은 끝났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글쎄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인생은 언제나 통쾌한 드라마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전 남편 학원은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지고서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본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바람에 결국 그 꼴 난 거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만 여전히 본인의 소신대로 부모님께 200만 원만큼의 효도는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께 지었던 빚을 차근차근 갚으면서 자립심 있게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딸 장하다. 기특해. 친정엄만 가끔 제가 안쓰러운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곤 하는데 그래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제 학원은 이제 꽤나 많은 아이들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 자체가 학원가라서 뚜렷한 두각은 못 나타내고 있죠. 아마도 자리를 잡으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하지만 얼마가 더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진정성 있는 교육을 일궈내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꾸준히 노력해 보려고 해요. 든든한 동업자가 있으니 자신도 있고요. 이전 결혼 생활에서 저는 스스로가 가장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어보았죠.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듯이 그 시간들이 있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저로서 살고 싶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기댄다고 하더라도 그 흔들리는 모습조차 저이니까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것도, 나 또한 누군가를 기대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인 것도 알게 됐고요. 오랜만에 옛 활력을 찾은 요즘 저는 매 순간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내리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사연을 보내는 선택 잘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우습고도 진심을 담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